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우문현답. 오늘은 DMZ 문화유산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곳은 DMZ 문화유산 파주에 있는 서곡리 고려 벽화묘인데요. 사실 DMZ는 비무장지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디밀리타리즈드 존. 사실 그 이름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공간 중에 한 곳이죠.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동해부터 서해까지 155마일에 걸쳐서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선.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접근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물론 최근의 뉴스를 봤더니 그곳을 자유롭게 오고 간, 철책을 푹 넘어서 오고 간 북한이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공간이죠. 오늘은 그곳에 있는 문화유산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덤을 발굴하는 것과 무덤을 도구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발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무덤에 묻혀있는 무덤의 주인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사실 발굴 역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후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공간을 파고 방해하는 행위. 자, 어떤 의미에서 무덤을 건드린다고 한 일은 사실은 동서양 자체에서 전부 다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부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 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욕망은 동서양에 끊임없이 무덤을 도굴하거나 발굴하는 일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상당수의 물건들은, 보물들은 바로 무덤의 부장품들입니다. 사실 먼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초기에 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고려 청자였습니다. 자, 청자. 엄격히 얘기하면 청자는 특별한 왕실과 사찰의 예장품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려인들의 생활용품이죠. 생활용품이란 건 뭐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지고 이가 나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설거지 같은 걸 하더라도 그릇을 깨트리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용품이 300~400년을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고려청자는 뭘까요? 상당수는 고려시대의 왕릉이나 권세가들의 무덤에 있었던 부장품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 주변의 왕릉과 무덤들을 도굴하는데 굉장히 안달이 났었고 또 이를 도와서 돈을 벌기 위해 도와준 조선인들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개성 주변은 상당수 도굴꾼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다 무덤이 파헤친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고려청자의 유명한 컬렉터 중에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였죠. 특히나 고려시대의 권력자들이 사폐지로 나라로부터 받은 땅의 상당수는 주로 수도 주변에 있겠죠. 그래서 개성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양에서 개성에 이르는 공간, 특히나 현재의 파주와 장단지역, 개성 주변의 이 공간들은 상당수 권력가들의 토지가 대물림되는 공간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무덤 역시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는 원래는 한상질 선생의 묘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상질 선생 하면 조금 낯선 이름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려 말 조선 초의 개국공신으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나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공양을 쫓아내고 나서 등극을 하고 나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으로. 그러나 당시 우리는 중국에 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져간 두 개의 이름이 화령과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간 인물, 그 사신이, 대표적인 사신이 바로 한상질 선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중국은 황태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상이 났는데 지금 이 변방에 있는 나라 이름을 지어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봤더니 화령은 잘 모르겠어요. 왜? 화령은 함흥 쪽 이성계 옛날 고향의 이름이었고, 그래서 딱 봤더니 조선은 뭡니까? 고려 기자조선, 이만조선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럼 조선으로 하자. 그래서 조선이 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화령으로 하라 했으면 우리는 고려 다음에 나라 이름이 화령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 유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국호를 변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갔던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인물, 그분이 바로 한상질 선생이고, 역시 고려시대의 권력자이며 조선 개국의 큰 공신이고, 그 손자가 바로 세조 때 유명한 한명회입니다. 사실 무덤이 DMZ 주변 민통선에 있다는 것은 무덤을 관리하는 후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나 민통선은 민간인이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지역이라 늘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한상질 선생, 청주한씨죠. 청주한씨가 어떤 집안입니까? 바로 조선에서 가장 많은 왕비를 낸 집안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열심히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관리해왔고, 그래서 한상질 선생의 무덤에 시제도 잘 지내면서 관리해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1990년대 초반에 문화재청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무덤의 일부가 도굴된 것 같다. 사실 한상질 선생의 묘가 민통선 안에 있는데 그 민간인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간을 참 대단한 도굴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뢰밭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었는데요. 어쨌든 무덤에 도굴 흔적이 나오고 그 안이 슬쩍 들여다봤더니 안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벽화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문화재청에서 한씨 종친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무덤을 발굴하기로 합니다. 사실 조상묘를 발굴한다는 것은 후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을 발굴하기로 합의를 했고, 더군다나 그 주변은 대부분 지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 주변에 지뢰를 신경 써야 되고 하나하나 그 길을 터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발굴하는 당사자나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혹시라도 조상의 묘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종친회나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서공리의 고려묘화는 작은 언덕 위에 두 개의 무덤이 상하로 내려와 있었고 아래쪽에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의 앞면에는 한상질 선생의 묘란 글이 적혀 있었고, 그 뒷면에는 음기, 우리가 그 묘비의 뒷면에 음기라고 하는 뒷면에 많이 지워졌지만 그 13대 후손이 썼다는 기록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 있는 그 무덤을 한상질 선생의 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묘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씨 종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발굴하니 무덤 안에서는 사면에 12지신 띠동물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의 천장에는 별자리, 그리고 우리가 성수도라고 부른다. 북두칠성 같은 별자리를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이 고려시대의 벽화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무덤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은 고구려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신라의 통일 이후로 상당수 사라져 갔지만 여전히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고려 무덤에서는 이 벽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90년대 이것을 발굴할 당시에는 주변이 대부분 이제 지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발굴한 당사자들도 굉장히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태로 있었겠죠. 대개 이런 발굴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좀 며칠 지나 좀 친해지고 나니까 같이 이제 좀 편하게 막걸리라도 한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장화를 벗고 앉았는데 놀랍게도 그 일하시는 분들의 30%가 발목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바로 발목질에 희생이 됐던 분들입니다.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긴장하고. 저도 최근에 DMZ 지역을 다니다가 우연히 지뢰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물가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 찰나에 봤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지뢰라고 하는 것이 파란색이 모여 보였던 거죠. M14 대인 지뢰. 우리 그 텀블러 뚜껑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가벼워요. 물에 둥둥 떠다니죠.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사실 DMZ, 우리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책에서나 우리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DMZ는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외에 발견된 묘지석으로 인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묘지석에는 이 무덤의 주인이
한상질이 아니고 바로 고려 후기에 길창부원군 권준의 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인 한상질 선생의 묘로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600년 동안 시제를 지내고 조상을 모셔왔던 이 청주안시 종친회에서는 띵 하고 바로 멘붕이 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권준이라니.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안동권 씨 집안과 청주안씨 집안에 이 분묘의 기지권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법원은 안동권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무덤에 도굴의 흔적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무덤을 발굴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청주안씨 한상선생의 무덤으로 알고 제를 모셔왔을 텐데, 이 무덤의 발굴로 인해서 600년 만에 무덤의 주인이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안동권 씨 권준의 집안과 한상질의 집안은 서로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고려 말에 대표적인 권세가였던 권준의 아들 권적, 그 권적의 사이가 바로 한수 선생입니다. 한수 선생의 묘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그 한수 선생의 둘째 아들이 바로 한상질 선생이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권준 선생과 한상질 선생은 서로 외증조부와 외증손자로 이런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외증조부의 묘를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었다고 생각하면 굳이 청주안씨 집안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거나 애통해야 할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이어진 과정에는 어떤 연유가 있을 텐데요. 정확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라면은 공민왕의 죽음과 권씨 집안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민왕이 고려 만에 많은 개혁 정치를 시도했지만 본인이 엄청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이후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주변에 두고 그 나중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제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두었던 청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담한 인물이, 공민왕의 시에 가담한 인물이 바로 권준의 후손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을 시해하는 과정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 집안이 멸문죄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집안의 멸문 과정 속에서 이 집안의 사위였던 유황 한수 선생인 한수 선생 쪽에서 아마 무덤을 조금 보존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관리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곳이 권준의 무덤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한씨 집안의 무덤인 것처럼 관리해왔던 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대도 끊어지고 이야기가 잘 전해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한상질 선생의 묘소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청주안씨 집안에서 이것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서공리 고려 벽화묘의 발견은 그 안에 있는 그림과 벽화에 대한 무슨 이런 연구보다는 오히려 당시 이 주변에 자리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의 관계와 연관성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바로 이 고려 벽화묘와 연결된 또 하나의 인물인 유황 한수 선생. 자, 유황 한수 선생의 묘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공리 고려 벽화묘,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유황 한수의 묘. 그래서 이 민통선 안에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고려 벽화묘는 우리에게 민통선의 또 다른 역사 연구에 관한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민통선을 둘러싸고 이 DMZ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어떤 형태의 새로운 교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